같이 먹어요. 저도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데. 혼자 먹기 싫어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어요. 무릎이 아프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참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을 벌어요. 반지하 단칸방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날도 배가 고팠습니다. 폐지를 팔고 편의점에 가려는데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배고파 보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주머니엔 2만 5천 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8천 원으로 컵라면 2개와 김밥,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함께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저도 배고팠는데 같이 먹어서 좋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3일 후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일어나야 해요. 일찍 나가야 폐지를 더 많이 주울 수 있거든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나와 손수레를 끌었어요. 손수레는 낡았지만 제게는 소중한 동반자예요. 이 손수레로 15년을 살아왔어요.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코스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리수거장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차곡차곡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됐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네, 일찍 나와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겁니다. 저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해가 떠오를 무렵 손수레는 반쯤 찼어요. 이제 상가 쪽으로 가야 해요. 편의점, 음식점 앞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못 주우면 내일 먹을 게 없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손수레가 가득 찼습니다. 무게 때문에 손수레를 끄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무게가 오늘의 수입이에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많이 주우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저울에 폐지를 올렸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좀 더 돌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울 바늘이 움직였어요.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저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따뜻한 돈이었어요. 땀의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단칸방은 좁고 습했지만 제 집이에요.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매달 15일이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조여와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무섭거든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딸이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딸은 결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해. 사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손주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외로운 날이 많아요. 하지만 울지는 않아요. 눈물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저녁 6시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갔어요. 저녁 시간대에도 폐지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해요. 내일 또 월세일이 다가오니까요. 밤 9시가 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버텼어요.
내일도 버틸 거예요. 저는 강한 사람이거든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먹는 라면 한 그릇이에요. 따뜻했어요. 이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통장을 확인했어요. 7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23만 원이 더 필요해요.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저는 72살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당당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웠어요. 12월 초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웠어요. 무릎이 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수레가 가득 찾아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2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굶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려고 했어요. 저도 배가 고팠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목소리가 작았어요. 언제 식사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오래 못 드신 거였어요. 저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2만 5천 원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번 돈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며칠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배가 고팠지만 그 할머니는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제가 아침 사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을 저으셨습니다. 저도 먹어야 하는데 혼자 먹기 싫어요. 같이 드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살까 고민했어요. 컵라면 2개를 집었습니다. 김밥 한 줄도 집었어요. 바나나 우유 2개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냈어요. 8천 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1만 7천 원이 남았어요. 오늘 하루벌이에 거의 절반을 쓴 거예요. 뜨거운 물을 받아 공원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라면 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3분이 지나고 라면이 익었어요. 김밥을 반으로 나눠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바나나 우유도 건넸어요. 드세요. 저는 먼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라면을 드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함께 먹는 아침이었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몸을 녹여줬어요. 저도 배고팠는데 같이 먹어서 좋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뭐가 고마워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김밥도 다 먹고 바나나 우유도 비웠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72살이에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정미숙이에요.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이 공원에서 자주 뵐 것 같아요. 저 매일 여기 지나다니거든요. 저는 손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정미숙 할머니가 제 손수레를 보셨어요. 손수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어요. 김순자. 볼펜으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습니다. 네. 또 뵙겠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수레를 끌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가야 해요. 8,000원을 썼으니까 오늘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미숙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고 다시 걸었어요. 주머니에 17,000원이 남았어요. 월세일까지 일주일 남았고 아직 1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봤거든요. 제가 한 일이 크지는 않았어요. 8,000원짜리 아침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의미 있는 식사였던 것 같아요. 오후에도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수레를 다시 채웠어요. 고물상에서 2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오늘 총 수입은 4만 5천 원이에요. 8천 원을 썼으니 실제로는 3만 7천 원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돈은 좀 덜 벌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했어요. 정미숙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는 거니까요. 저처럼요. 내일도 그 공원을 지나갈 거예요. 혹시 또 만나게 될까? 그럼 인사라도 해야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정미숙입니다. 67살이에요. 명성호텔그룹 회장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배고픔을 참고 있었어요.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어요. 55년 동안 언니를 찾기 위해 해온 방법이었어요. 거리에 나가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면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요. 혹시 그 중에 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를 봤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72살쯤 되어 보였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어요. 혹시 제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5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 음식을 사왔어요. 8,000원어치였어요. 제 비서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을 번다고 했어요. 하루벌이의 거의 절반을 제게 쓴 거였어요. 함께 먹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나왔어요. 저도 배고팠는데 같이 먹어서 좋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언니였어요. 언니의 말투였어요. 어릴 때 언니가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미수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5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12살, 언니는 17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 순자야, 너는 서울 가서 일해야 한다. 아버지가 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가기 싫어요. 미숙이는 친척 집으로 보낼 거다. 우리가 돈 좀 모으면 다시 데려올게. 어머니가 우셨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언니 곧 데리러 올게. 기다려. 언니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언니는 서울로 떠났어요. 저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1년 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이었어요. 저는 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평생 언니를 찾았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호텔 사업을 했어요. 함께 사업을 키웠고 성공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사람을 고용해서 언니를 찾았어요. 10년, 20년, 30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언니만 있으면 됐어요. 언니만 찾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손수레를 보니 명찰이 붙어 있었어요. 김순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 이름이 김순자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흔한 이름이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떠난 후 비서를 불렀어요. 김순자, 72살, 폐지 줍는 할머니를 찾아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보고서가 왔어요. 김순자, 72살, 반지하 단칸방 거주. 폐지를 주우며 월 60만 원 정도 수입. 50년 전 남편과 사별. 딸 하나 있으나 20년째 연락 끊김.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어요. 5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1970년 17살 때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 시작. 부모님은 사망. 동생 행방불명. 저는 보고서를 보며 떨었어요. 언니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55년 만이었어요. 55년 동안 찾던 언니였어요. 울었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언니를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 미숙이에요 라고 하면 믿을까요? 55년이 흘렀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중해야 했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55년 동안 간직한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70년 헤어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17살 언니와 12살 저였습니다. 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알 거예요. 언니도 이 사진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 동생이에요라고 하면 놀랄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복장이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손가방을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언니가 올 거예요.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닌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55년 만에 언니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손수레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였어요. 김순자 언니가 손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언니여, 드디어 찾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3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그 벤치를 보게 됐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곳이었어요. 오늘도 그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폐지를 조금 주었지만 아직 손수레가 반도 안 찼어요. 그런데 벤치에 누군가 앉아 계셨어요. 정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흔드셨어요. 순자 씨,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손수레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반가웠어요. 며칠 전에 밥 사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세요. 힘들어 보여요. 할머니가 벤치를 두드리셨어요. 저는 손수레를 옆에 세우고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거든요.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일하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매일이요.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 아직 건강하거든요.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제 손을 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만지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우실까 싶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20년째 연락이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나.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창피하대요. 폐지 줍는 엄마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는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사진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외로워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자식이 없어요. 세상에 혼자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비슷해요.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제가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정미숙 할머니는 제 친구 같았습니다. 매일 만나니까 정이 들었어요. 순자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충청도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제는요? 할머니가 또 물었어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동생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있었다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5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 후론 못 만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크게 쉬셨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찾아보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엔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찾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죽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함께 울었어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가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 부모님 이름, 동생 이름.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미숙이요. 김미숙?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순자 씨 이야기가 슬퍼서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할머니. 저는 손수레를 끌고 일어났습니다. 네, 내일 또 와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와 이야기하니 외롭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72살에 친구가 생기다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제게 관심이 많은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정미숙 할머니와 만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이제 거의 매일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공원을 지나가면 할머니가 항상 그 벤치에 계셨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할머니가 친구를 원하시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으니까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저도 백화점을 지나다니며 봤던 브랜드였습니다. 손수건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그 손수건 비싸 보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당황하시더니 재빨리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받은 거예요.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손수건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옛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할머니 손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왔어요. 제 손은 거칠었어요. 50년 넘게 일한 손이었거든요. 주름도 많고 굳은 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은 달랐어요.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손톱도 정돈돼 있었어요. 일 안 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손이 참 고우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재빨리 감추셨어요. 그냥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서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핸드크림으로 저렇게 될 수는 없었어요. 저도 가끔 바르지만 소용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할머니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지만 안에 입은 옷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였습니다. 제가 백화점 진열대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말투였어요. 할머니는 교양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이 정확했고 단어 선택도 신중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17살 때부터 일했으니까요. 말투가 거칠고 문법도 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순자 씨,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라면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폐지를 주우러 갔어요. 강남 쪽으로 갔는데 고급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운전석에 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뒷좌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봤어요. 정미숙 할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숨었어요. 할머니는 평범한 옷이 아니라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고 화장도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은 3시입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정미숙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고급 손수건, 부드러운 손, 비싼 옷, 교양 있는 말투, 벤츠 회장님.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미숙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대체 누구실까? 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왜 매일 그 공원에 나오실까? 궁금했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죠?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순자 씨 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제 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제 강남 쪽에 가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피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거네요. 할머니랑 똑같이 생긴 분을 봤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왜 숨기실까요? 저한테 무슨 비밀이 있으실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날도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미숙 할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정미숙 할머니와 매일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여전히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12월 중순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순자 씨, 공원을 좀 걸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수레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할머니.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순자 씨, 제가 할 말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멈추셨어요.
검은색 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에 번호 두 자리만 있었어요. 재벌들이 쓰는 특별 번호판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비서 같았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보더니 빠르게 걸어왔어요. 할머니 쪽으로요. 회장님, 남자가 불렀어요.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미숙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30분 후입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남자를 제지했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정미숙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랬어요. 차로 돌아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자 씨, 설명할게요. 대체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성호텔그룹 회장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명성호텔그룹이요? 전국에 호텔이 있는 그 그룹이요? 명성호텔.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그 회사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제발 들어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저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왜 저한테 접근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자 씨, 제발. 할머니가 다가오려 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손수레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뒤따라오셨습니다. 순자 씨, 기다려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수레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순자 씨,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명성호텔그룹 회장이요? 그럼 그 벤츠도 할머니 거였어요. 고급 손수건도 비싼 옷도 다 진짜였던 거예요.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왜 평범한 할머니인 척 하셨을까요? 저를 놀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할머니가 좋았거든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손수레를 끌고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배신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왜일까요? 재벌 회장이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 공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정미숙 할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재벌 회장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애초에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순자 씨, 제발 들어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서 할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재벌 회장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왜 생각하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길로 다녀야겠어요. 그 공원은 피해야 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공원을 피했습니다. 다른 길로 다녔어요. 조금 멀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었어요.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외로웠어요. 할머니와 이야기하던 게 그리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함께 웃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남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폐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고급 아파트와 빌딩이 많아서 박스가 많았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역에서 내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대형 빌딩 근처였어요. 분리수거장에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웠어요. 손수레가 금방 찼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주우면 고물상에 갈 수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큰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호텔이었습니다. 입구에 금빛 글자가 보였어요. 명성호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성호텔이요? 정미숙 할머니의 호텔이요? 발이 멈춰졌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어요. 30층은 넘어 보였습니다. 입구는 화려했어요. 유리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고급차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그런데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점점 더 많아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입구 양쪽에 줄지어 섰어요. 모두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숙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셨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뒤따라 비서 3명이 걸었어요. 모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수레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숙 할머니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공원에서 보던 따뜻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습니다. 차가 앞에 섰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m쯤 떨어져 있었지만
할머니 표정이 보였어요. 놀라움, 그리움, 슬픔. 순자 씨. 할머니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비서가 뭔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보고 계셨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평범한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내려다봤어요. 낡은 손수레였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명성호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어요. 정미숙 할머니와 저는 너무 달랐어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재벌 회장이 폐지 줍는 할머니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겠죠. 평범한 할머니인 척 하신 거예요. 하지만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걸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폐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할머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입모양이 잊히지 않았어요. 순자 씨, 할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놀란 거였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리웠습니다. 함께 라면 먹던 게 생각났어요. 저도 배고팠는데 같이 먹어서 좋네요.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제 다시는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폐지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3,000원을 받았어요. 오늘 총 수입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미숙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까 호텔 앞에서 봤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작게 불렀어요. 순자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여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았어요. 찾아야 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명하고 싶어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좁고 습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여기서 사셨구나.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네, 15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에르메스 손수건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정미숙이에요. 67살이고요.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명성호텔그룹 회장이시죠? 제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평범한 할머니인 척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순자 씨, 제게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55년 전에 헤어졌어요. 1970년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70년이요? 언니는 17살이었고 저는 12살이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언니는 서울로 식모살이 가고 저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17살 1970년 서울 식모살이. 언니 이름은 김순자였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순자요? 동생 이름은 김미숙이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미숙이요? 미숙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맞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67살이요. 55년 전이면 12살이었겠네요. 동생, 미숙이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저예요. 미숙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5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미숙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가지 마. 언니 가면 나 어떡해. 어린 동생이 울었어요. 미숙아, 언니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내가 미숙이구나. 저는 울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언니, 55년 동안 찾았어요. 평생 찾았어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안았어요. 작은 미숙이가 이렇게 컸어요. 67살이 됐어요. 미안해, 미숙아. 언니가 너무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 없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5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어요. 이름이요. 김순자, 72살, 폐지 줍는 일, 55년 전 기록까지 다 맞았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 언니인지. 그래서 평범한 할머니처럼 다가갔어요. 언니가 진짜 순수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8,000원짜리 아침.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언니가 맞다고. 언니는 자기도 배고픈데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옛날 언니 그대로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울었어요. 미숙아, 너 이렇게 크게 됐구나. 저는 할머니 얼굴을 만졌어요. 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 됐네. 호텔 회장이라니. 저는 웃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함께 키웠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행복했어? 제가 물었어요. 외로웠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떠나고 언니만 찾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 언니가 있잖아. 저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언니. 할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55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였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언니, 저와 함께 가요. 어디? 제가 물었어요. 제 집이요. 아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제발이요. 55년 만에 찾았는데 또 헤어질 순 없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15년 살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미수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12살 미숙이의 웃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약속했어요. 고마워, 미숙아. 저는 울었어요. 55년 만이었어요. 드디어 동생을 찾았어요. 미숙이의 차가 왔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차는 처음이었거든요. 타세요, 언니.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에 탔어요. 좌석이 부드러웠습니다. 가죽 냄새가 났어요. 제 낡은 옷이 부끄러웠어요. 언니, 괜찮아요. 미숙이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큰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어요. 3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집사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분은 내 언니세요. 김순자 언니. 미숙이가 소개했어요. 집사가 깊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려 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거실로 안내됐어요.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앉으니 구름이 같았어요. 언니, 잠깐만요. 미숙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내려왔어요. 오래된 상자였어요. 나무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미숙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바랬어요. 사진 속에 두 소녀가 있었어요. 큰 소녀가 작은 소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이거, 제 손이 떨렸어요. 언니 기억나요? 1970년 헤어지기 전날 찍었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기억났어요.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17살, 나는 12살이었어요. 미숙이가 사진을 만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5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숙아, 언니 내일 떠나. 서울 가. 제가 말했어요. 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미숙이가 울었어요. 안 돼. 너는 친척집 가야 해. 언니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저는 약속했어요. 정말? 꼭 와. 미숙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그럼 약속?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55년이 걸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맙다, 미숙아. 이 사진 간직해줘서. 언니, 이것도 봐요. 미숙이가 상자에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놀이개였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실로 만든 거였습니다. 낡았지만 모양이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언니가 만들어준 거죠?
미숙이가 물었어요. 그래,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기 전날 밤, 저는 실로 놀이개를 만들었어요. 미숙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거 잘 간직해. 언니 생각날 때마다 봐. 응, 언니. 절대 안 잃어버릴게. 미숙이가 약속했어요. 55년 동안 간직했어요, 언니. 미숙이가 놀이개를 제 손에 올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만든 놀이개였어요. 55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아, 목이 메었어요. 언니,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미숙이가 일어났어요. 뭐? 제가 물었어요. 언니, 자장가 기억나요? 미숙이가 물었어요. 자장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언니가 나 재울 때 불러줬어요. 매일 밤. 미숙이가 말했어요. 기억났어요. 작은 미숙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엄마가 불러주시던 거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숙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언니 목소리예요. 푹 자거라 꿈나라로 새들도 자네 꽃들도 자네. 저는 계속 불렀어요. 미숙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67살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언니, 55년 동안 그 자장가 잊지 않았어요. 외로울 때마다 흥얼거렸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미숙아. 언니가 너무 늦었어. 저는 미숙이를 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집사가 차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DNA 검사요. 정식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야 해? 저는 불편했어요. 언니, 법적으로 필요해요. 언니를 제 가족으로 등록하려면요. 미숙이가 설명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의사가 왔어요. 집으로 온 거예요. 간단한 검사였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의사가 떠난 후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요. 아니, 결과 나와도 계속 여기 있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될까? 저는 주저했어요. 당연하죠. 여긴 이제 언니 집이에요. 미숙이가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숙이 집 객실에서 잤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했어요. 이불도 부드러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55년 만에 미숙이를 찾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미숙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요.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요.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미숙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인가 싶었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미숙이었어요. 동생이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미숙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결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어요. 의사가 와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순자님. 의사가 우리를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DNA 일치율 99.9%입니다. 친자매가 확실합니다. 미숙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였어.
저도 울었어요. 미수가,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55년이었습니다. 55년 만에 확인된 자매였어요. 미숙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안 떠나죠? 절대 안 떠나죠? 응, 안 떠나. 저는 미숙이 등을 토닥였어요. 55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 밤 언니 생각했어요. 미숙이가 울었어요. 나도 미수가 생각 많이 했어.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랬어. 저도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잘 살았으니 다행이야.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요. 미숙이가 자책했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저는 미숙이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단호한 표정이 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었어요. 언니, 이제부터 제가 다 챙길게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뭘? 제가 물었어요. 우선 병원부터 가요. 언니 무릎 치료해야 해요. 미숙이가 전화를 들었어요. 괜찮아, 미숙아. 돈 아까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 언니인데요. 미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최고의 정형외과에 갔어요. VIP 진료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무릎을 봤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요? 저는 놀랐어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요. 그래야 통증 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비싸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일주일 후,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하는 동안 미숙이가 매일 병문안 왔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어요. 무릎이 너무 좋아졌어요. 걸을 때 통증이 없었습니다. 미수가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미숙이가 웃었어요. 다음 날 미숙이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가? 제가 물었어요. 언니 집 보러요. 미숙이가 신비롭게 웃었어요. 차가 강남의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35층짜리 타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35평쯤 되어 보였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여기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 집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미숙아, 이건 너무 과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하지 않아요. 언니는 55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사셔야 해요.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방을 둘러봤어요. 침실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가구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사세요. 제 집이랑 가까워요. 매일 와서 같이 밥 먹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언니는 제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에요. 미숙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고맙다, 미숙아. 며칠 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반지하 단칸방을 떠났습니다. 손수레는 미숙이가 치웠어요. 언니,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돼요. 이상했어요. 20년 넘게 했던 일을 그만두니까요. 하지만 무릎이 편했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미숙이가 매달 생활비를 줬어요. 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딸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엄마 나야.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니? 딸이 변명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미숙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미숙이가 파티를 준비했어요. 언니, 우리 첫 크리스마스예요. 명성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을 빌렸어요. 직원들도 초대했습니다. 미숙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제 언니 김순자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일어났습니다. 55년 만에 언니를 찾았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미숙이가 울먹였어요.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미숙이가 물었어요. 뭔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공원에서 왜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언니도 배고팠잖아요. 미숙이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8,000원이 하루벌이의 거의 절반이었는데.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만나잖아. 저는 대답했어요. 언니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확신했어요. 제 언니라고.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하게 사는 게 답인가 봐.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난 거겠지. 저는 웃었어요. 언니 평생 같이 살아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안 헤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명성호텔그룹 회장의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미숙이의 언니였어요. 55년 만에 찾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돈도 좋고 집도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미숙이와 손을 잡고 앉아있는 이 순간이요. 언니, 미숙이가 불렀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사랑해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미숙아. 저는 미숙이를 안았어요. 55년이 걸렸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만났으니까요. 선하게 살길 잘했어요. 8,000원으로 밥을 사준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72살입니다. 이제 행복해요. 동생과 함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